그날 저는 30년 평생을 정리하는 낡은 서류함 속에서 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손때 묻은 봉투, 낡은 잉크로 겨우 보이는 흐릿한 글씨, 그리고 그 문장. 이 편지는 내가 세상에서 떠나기 전에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배달되지 못한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누군가의 인생 전부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요. 평범한 시골 우체국 직원이었던 제가 인생의 마지막 임무를 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 수십 년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도시로 향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편물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상처를 치유하는 마지막 여정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 낯선 남자 앞에서 제 평생의 비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용서의 무게가 제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보내지 못한 편지의 한을 건드렸습니다. 과연 저는 이 용서의 편지를 제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평생 숨겨왔던 그 편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늦지 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30년입니다. 이 작은 시골 우체국에서 보낸 세월이 벌써 30년입니다. 강산이 3번이나 바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골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은주 씨, 편지 왔어요? 하며 환하게 웃는 이웃들의 얼굴을 보고 때로는 고향을 떠난 자식들의 안부 편지를 전하며 저는 이 우체국에서 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우체국은 제 직장이자 제 삶의 무대이자 제 영혼의 안식처였습니다. 이제 퇴직을 딱 하루 앞두고 왠지 모를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마치 제 삶의 한 페이지가 강제로 덮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홀가분함보다는 익숙함과의 이별이 주는 깊은 허전함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제 손때가 묻어있는 이 작은 공간을 정리하는데 마음이 어찌나 싱숭생숭하던지요. 특히 저 구석에 놓인 낡은 서류함. 아마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었을 것 같은 삐걱거리는 나무 서류함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젠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털어내는데 종이장 사이에 끼어있는 희미한 봉투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른 서류들과 달리 이 봉투는 시간을 넘어선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색깔은 누렇게 바래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으며 잉크의 색깔마저 희미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보는 듯 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붓펜으로 쓴 듯한 글씨가 낡은 잉크로 겨우 보였습니다. 발신인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이 마을에서도 잊혀진 이름으로 기억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신인의 주소는 글쎄 잉크가 번져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쓴 것처럼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편지를 만져왔지만 이 편지에서 느껴지는 작은 이상함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된 이 미스터리가 저에게 묘한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뒤집어 보았습니다. 모서리에는 작게 접힌 흔적이 있었고 그 위에 딱 2줄의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듯한 힘이 잔뜩 들어간 글씨였습니다. 이 편지는 내가 세상에서 떠나기 전에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우편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 간절한 소망이 담긴 유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발신인의 절박함과 수신인에게 전해져야만 하는 절실함이 낡은 종이 너머로 저에게까지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편지는 그냥 버려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요. 퇴직을 앞둔 평온한 제 마음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끝나는 제 근무가 이 편지 때문에 하루 더 연장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미묘한 의무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단 한 건의 미전달 편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지막 날 이런 편지를 발견하다니 마치 하늘이 저에게 마지막 임무를 부여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된 이 기묘한 우편물이 제 퇴직 후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낡은 서류함 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가 왜 여기에 남아 있었는지 그 사연을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우체국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저는 미전달 편지를 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마 나중에 누가 찾겠어 하는 마음이 들 법도 했지만 봉투에 적힌 그 간절한 문장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가 제 발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저는 낡은 기록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장부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이 편지가 우체국에 접수되었던 그 시점의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장부를 뒤적이는 제 모습이 마치 과거의 비밀을 파헤치는 탐정 같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날짜와 기록들 사이에서 저는 그의 여름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붉은 펜으로 작게 쓰인 메모였습니다. 기록 해당 기간, 관내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붕괴 발생, 일부 상간 지역 배달 임시 중단. 아, 그렇다면 이 편지는 사람의 실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불가피한 천재지변 때문에 자연의 힘 앞에서 무력하게 멈춰버린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짧은 메모만으로도 편지의 발신인이 얼마나 애가 탔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이 편지를 보냈을 텐데 도로가 끊기면서 그 간절한 뜻이 영영 꺾여버린 것입니다. 운명처럼 혹은 비극처럼 이 편지는 30년 동안 이 낡은 우체국에 갇혀 있었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함께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낡은 종이에서 오래된 곰팡이 냄새 같은 것이 훅 끼쳐왔습니다. 안에는 엽서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글쎄요, 너무나 짧은 단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역시나 오래되어 흐릿해진 예전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단 3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회한과 아픔, 그리고 결국은 화해하고자 했던 발신인의 깊은 마음의 크기가 느껴졌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짧은 문장이 가진 무게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는 한 사람의 생을 마감하며 다른 한 사람에게 건네는 마지막 평화의 제스처였을 것입니다. 오랫동안의 갈등과 단절 끝에 내린 용서라는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연을 알게 되자 저는 더 이상 이 편지를 업무상 미전달 우편물로 치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직을 코앞에 둔 저에게 이 편지는 마지막으로 남겨진 사명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근무 전에 딱 한 번쯤은 이걸 전해줘야 하지 않을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에게 인생의 의미를 되찾아주고 싶다는 미묘한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편지를 배달했지만 이 편지만큼 절실한 마음을 담은 편지는 없었습니다. 퇴직 후의 허전함을 달래줄 작은 불꽃 같았습니다. 호기심과 사명감, 그 경계에서 저는 이미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배달되지 못한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저의 임무는 단 하나,
수신인을 찾아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을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주소를 들고 내일 새벽 이 길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 배달은 저 자신을 위한 마지막 배달일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편지를 품에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30년 우체국 경력으로 다져진 제 직감이 이 편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쉴 새 없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편지에 적힌 주소는 이제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시골 외곽의 아주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포장된 도로가 끊기고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 도로를 한참 달려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절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편지의 수신인이 살았을 그 집은 지붕이 내려앉고 벽체가 부서진 폐가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잡초는 사람 키만큼 무성하게 자라 집을 휘감고 있었고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집 안은 어둡고 황량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의 회한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폐가 주변을 걸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집안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유적지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피어오르던 희망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것 같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근처에 사는 듯 보이는 마당에서 무언가를 다듬고 계신 할머니 한 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혹시 이 집에 사셨던 분을 아십니까? 한 30년 전쯤에요. 혹시 아들분이 계셨는지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제 손에 들린 낡은 편지를 물끄러미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마치 오래된 먼지를 털어내듯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그 집 아재는 아들이랑 크게 싸우고 그 뒤로 서로 소식 끊고 살았지. 아들이 도회지로 나가면서 다시는 아버지 안 볼 거다 했지 아마. 아재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매일같이 이 앞에서 우두커니 앉아 담배만 피우곤 했어. 그러다가 결국 혼자 돌아가셨지. 쓸쓸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짧은 문장의 의미가 비로소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마지막 용서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쌓인 원망과 갈등 속에서 생애 마지막 순간에야 겨우 화해를 시도했던 아버지의 눈물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그만 갈등을 끝내고 싶었을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폭우 때문에, 도로 붕괴 때문에 이 우편함 앞에서 좌절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폐가 앞에 서 있는 낡고 열린 우편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영혼 없이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그 우편함은 30년 전의 그날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제 마음은 어느새 깊은 연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편지 하나가 한 부자의 평생을 가로막았던 장벽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을 그 부자의 고통이 저에게도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슬픔의 흔적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연민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저는 폐가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공기, 그리고 수십 년 묵은 침묵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낡고 부서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집에는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집안 곳곳에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 낀 사진 몇 장과 빛바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타임캡슐 같았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아들과 아버지가 나란히 서서 어색하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앳된 모습이었고 아버지는 지금은 돌아가신 그 발신인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버지의 한 손에는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막 적으려던 참인 것처럼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직전 혹은 편지를 쓰는 내내 옆에 두고 보았을 유일한 희망의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아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싶었던 아버지의 간절함이 사진 속 펜 끝에 매달려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들고 서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이 편지가 30년 전에 제때 도착했더라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평생을 서로에게 닫힌 마음으로 살다가 아버지는 쓸쓸하게 눈을 감고 아들은 평생 용서받지 못했다는 죄책감이나 원망 속에서 살지는 않았을까요?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수십 년 동안 두 사람의 삶을 갈라놓았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아버지의 펜과 제 손에 들린 편지를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지막이 이 편지가 전해졌다면 그 사람 인생이 달라졌을까 단 한마디의 용서가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걸까? 그 순간 사소한 전달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깨달음이 제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우체국 직원으로서의 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수많은 편지들을 단순히 물건으로만 취급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깨닫습니다. 편지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부를 담은 마음의 짐이자 희망의 씨앗이었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은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 편지가 제 손에 들어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퇴직을 앞두고 제 인생의 마지막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하늘의 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편지는 미전달로 남았지만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반드시 아들에게 전해주어야만 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가 저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수신인을 찾아 나설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넘어선 배달, 그것이 바로 저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저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 이웃 주민들을 수소문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할머니에게서 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태수가 한때 도시 외곽에서 인쇄소를 한다고 했었지. 이름은 태수였고 아마도 어머니 성을 따랐을 거요. 지금은 연락이 끊겼지만 인쇄소라면 흔적이 남았을 거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제게는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장 시내의 임명 기록과 사업자 등록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정보였기에 쉽지는 않았지만 며칠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김태수라는 이름의 인쇄소 사장을 도시 외곽에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와 인쇄소의 위치가 폐가 앞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전화번호는 있었지만 저는 선뜻 전화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30년 전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삶을 흔들어 놓는 불청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전할 자격이 있을까? 나의 오지랖이 아들의 삶에 또 다른 혼란만 가져오는 건 아닐까? 제 안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저를 자꾸만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체국으로 후배 직원 민정이가 들어왔습니다. 민정이는 제 퇴직을 앞두고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젊은 직원입니다. 활기차고 합리적인 민정이는 제 손에 들린 낡은 편지를 보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배님, 아직도 그거 들고 계세요? 그거 그냥 규정상 폐기하시면 되잖아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30년 전 편지를 들고 계세요? 요즘 누가 편지를 그렇게 전해요?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일을 괜히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버리세요. 퇴직 후에 편안하게 쉬셔야죠. 민정이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충고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면 퇴직하는 사람이고 이 편지를 전하는 것은 이제 제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폐기해야 마땅했습니다. 저는 잠시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할까? 이것 때문에 남의 인생을 헤집어 놓는 게 맞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폐가에서 보았던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과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짧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이 편지를 버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폐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간절한 용서와 아들의 화해할 수 있는 기회, 우 모든 것을 영원히 파묻어버리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체국 직원 이전에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한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정아, 이건 그냥 편지가 아니야. 누군가의 평생이 담겨 있는 마음이란다. 나는 이걸 꼭 전해야겠어. 내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할래. 그렇게 말하며 저는 낡은 봉투를 품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몸은 이미 피로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설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 저는 김태수 씨가 운영하는 인쇄소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배달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환점이 아니라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위대한 결심이었습니다. 도심 외곽의 작은 인쇄소는 잉크와 종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요란했지만 제 귀에는 오직 제 심장 소리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안에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편지의 수신인인 아들 태수 씨였습니다. 아버지와 너무나 닮은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김태수 씨 되십니까? 저는 시골 우체국에서 온 은주라고 합니다. 그는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 편지 당신 아버지가 쓴 겁니다. 30년 전에요. 그때 폭우 때문에 배달되지 못하고 제 서랍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말에 태수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경계에서 노골적인 분노와 증오로 변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를 듯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인간은 이미 저한테 죽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받을 것도 들을 것도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당장 이 편지 들고 돌아가세요. 괜히 남의 상처 헤집지 마시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기에 오히려 더 차분하게 그의 분노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태수 씨, 저는 이 편지를 전하기 위해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왔습니다. 이 편지는 당신 아버지의 마지막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보든 찢어버리든 그건 태수 씨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 낡은 봉투를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태수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결국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태수 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에서 혼란, 그리고 마침내 깊은 슬픔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엽서 한 장을 그는 숨도 쉬지 않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쇄소 안에는 요란했던 기계 소리 대신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보았습니다. 눈물방울이 낡은 종이 위로 떨어져 번져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애처로웠습니다. 클라이맥스였습니다. 30년 동안 봉인되었던 아들과 아버지의 감정이 이제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엽서에 적힌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늦어서 미안하다.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길게 늘어놓은 변명이나 회한의 구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용서와 사과, 이 두 가지 마음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태수 씨의 가슴을 후벼 팠는지 그는 결국 소리 없이 하지만 격렬하게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들썩였고 오래된 종이는 눈물 때문에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태수 씨는 억눌렀던 감정들을 쏟아내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수십 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토해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때 그 말을 들었더라면, 그때 딱 한마디만 들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평생을 후회하며 살지 않았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깊은 회한과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을 거라 평생 오해하며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진심 어린 후회는 듣는 저의 심장마저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눈물은 태수 씨의 눈물이자 제 안의 상처가 터져나오는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태수 씨를 바라보며 문득 제 삶에서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상처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제 어린 동생. 제가 마지막으로 싸웠던 그날 동생은 저에게 화해의 말을 건네려 했지만 저는 어린 마음에 차마 받아주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동생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적어 봉인해둔 편지 한 통을 제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보내지 못하고 버리지도 못한 제 삶의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용서와 화해, 이 단어들이 가진 무게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태수 씨의 오열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묵은 응어리가 풀리는 영혼의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타인의 사연이 늦게 도착한 아버지의 용서가 제 자신의 깊은 상처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그 편지를 보내야 할까? 저는 태수 씨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면서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동생의 편지를 생각했습니다. 태수 씨의 고통이 곧 저의 고통이 되었고 저는 그를 통해 제 자신을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편지는 결국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간절한 사람에게 도착하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마지막 배달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태수 씨 곁에 말없이 앉아 그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한참 후에야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30년 묵은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평온하고 해방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의 눈빛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룬 이 마지막 배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부자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을요. 그는 이제 아버지의 용서를 품고 남은 삶을 살아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제 공식적인 퇴직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골 우체국에 들렀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우체국은 이제 낯선 누군가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제 동생에게 썼던 그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꺼내보지도 못하고 미안함과 후회로 봉인해 두었던 제 마음이었습니다. 낡은 종이 위로 제 젊은 날의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낡은 우체국 정문 밖에 설치된 빨간 우체통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편지는 아무리 보내도 동생에게 도착할 수 없는데 이걸 넣는 게 무슨 소용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태수 씨의 눈물과 아버지의 용서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편지는 수신인에게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발신인의 마음을 해방시킬 수는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었던 그 편지를 우체통 입구에 넣었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수십 년간 저를 짓눌렀던 응어리가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비로소 저도 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길을 밝게 비추는 햇빛은 마치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저는 우체국 문을 닫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제 우체국 직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제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진정한 퇴직을 맞이했습니다. 편지는 늦게라도 도착합니다.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건 결코 늦은 게 아니니까요. 제 마지막 배달은 저 자신에게 전달된 편지였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향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그 용서는 저의 삶을 구원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평온함과 따뜻한 여운이 제 가슴에 가득합니다. 화면에는 태수 씨가 살던 그 폐가의 문틈으로 희망처럼 스며드는 아침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늦지 않게 도착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